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각종 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 조짐이 시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부동산 정상화 일환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를 곧장 시행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드라이브에 나섰는데요. 부동산 관련 입법 작업에 대한 변수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이 부상할 수 있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지난 5월의 다양한 부동산 이슈를 토대로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대담회장을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 3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방 수도권에 이어 서울까지 다가온 미분양 사태입니다. 첫 번째 주로 청약 시장에 있어서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지방 동남권에 이어서 수도권 외곽 그리고 서울 지역의 미달까지는 아니지만 미계약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네. 현재 지금 청약 시장의 상황, 주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해 말부터요. 대구 쪽부터 시작한 이런 미분양 우려가 수도권 외곽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요. 전국에 분양된 이제 132개 단지 중에서 미달이 발생한 단지 수가 총 33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25%가 이제 미달이 됐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37개 단지가 이제 분양을 했는데 22% 정도인 한 8개 단지가 이제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지난해 미달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2%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가까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8곳에서 분양이 나섰는데 미달이 발생한 곳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계약분이 나왔죠. 그래서 무순위 청약까지 갔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징적으로 좀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청약 시장에 있어서 어떤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입니다. 2021년도 분위기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래 사태가 지금 미분양 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 근본적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게 지금 다 올라온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지금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 2년 전과 같이 대출을 팍 푸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저는 이 미분양이든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현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대대적으로 주택 관련 정책, 공급 정책, 세제 정책이 다 바뀔 건데 이게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분양 사태의 가장 중요한 저변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게 불확실성만 거치면 상당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리 상승,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의 청약 시장까지도 관망세로 가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평론가님. 네네. 이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서민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서울권, 특히 지방권부터 해서 수도권 외곽, 서울권의 미계약분까지 이런 사태, 청약 시장 현황 전반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대해야 될 청약시장의 현황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미계약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당 계약, 그러니까 최초 당첨자들이 이제 계약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 청약 경쟁률부터 좀 보시면은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평균 19대 1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13대 1로 이제 조금 경쟁률이 둔화된 부분이 있겠고요. 수도권으로 가볼까요? 수도권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대 1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5대 1, 정확히 말하면 14.9대 1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점점 줄고 있는 경우.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한 28대 1이었는데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 들어와서 뭐 10대 1, 뭐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는 청약에 대한 열기가 좀 수그러들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분양가가 낮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런 어떤 단지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그 이외의 단지는 사실 좀 인기가 시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최근에 이제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는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6월 달로 좀 땡기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뭐 지금 계속 그 분양을 미루는 일반 분양을 미루는 조합단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땡기겠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갈등으로 지금 치지 않는 단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런 단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좀 빨리 좀 시장에서 해소시켜 주자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좀 땡기고 있는데, 예상되는 거는 일단 조합비 이주비라든지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좀 반영해 주는 개편 방안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원자재 값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분양가에 이제는 조금 적용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론가가 얘기했던 어떤 고분양가, 분양가 상한제의 내용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서울권에서 미분양이 났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모 아파트가 이제 미계약분이 많이 나왔는데서 이제 그 무순위까지 갔었는데요. 고분양가, 아까 우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개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관망세, 과연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관망세에서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그 아까 우리 권 평론가께서 지적하신 그 한국의 뭐 비단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장이 양극화가 있거든요. 되는 건 진짜 잘 되고 안 되는 건 진짜 안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그런 것이 지난 우리 가장 상징적으로 강북, 강남 이게 잘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규제를 비웃듯이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물건도 있고, 아무리 규제를 풀어줘도 안 올라가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의 관점을 어디에 두고 정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관망세가 어느 정도로 지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6월 달에 임대차 관련된 법이 이제 드러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공급책이 드러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저는 점차 이런 관망세 부분이 드러날 텐데, 드러난다 하더라도 아까 굉장히 그 옥석에 해당되는 그런 쪽은 아주 가격이 정말 그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쪽은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비록 그 관망세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확실히 옥과 석이 구분되는 그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날 것이고, 문제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정말 어떤 혁신적인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바꾸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파격적으로 풀면 폭등을 하고, 그걸 파격적이지 않은 옛날 제도를 그대로 깔고 가면 옛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문 정부와는 다른 어떤 혁신적인 정책, 그게 뭐 양도소득세든 아니면 임대차 3법이든 뭐 공급책이든 간에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현재와 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그게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많아서 전 크게 기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자, 청약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봤을 경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행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올해 진행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 청약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뺄 수가 없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옥석 가르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이냐,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일단 공급 측면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까지도, 아니면 개정, 유리한 쪽은 어떻게 보면은 매수자 쪽이 아니라 건설사 쪽으로 지금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분상제 개편안은 계속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요. 사실 또 이번 연도 와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계속적으로 이거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 조합원들의 권리를 좀 살려야지만 일반 분양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대표적인 단지가 뭐 지금 둔촌 주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사와 조합원이 지금 갈등을 인해서 지금 일반 분양 자체도 밀어주고 있는,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개편안에 보면은 이주비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비용을 이제 말 그대로 그 분상제, 그러니까 분양가에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걸 개편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공사와 조합원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소송 비용이라든지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딜레이 되면 될수록 이자 비용이 증가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양가에 녹여낸다 그러면 이런 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게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러면 조합원들과 건설사에 대한 일단은 어떤 마찰이나 이런 거는 줄 수가 있어요. 줄어들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기서 청약을 받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 계층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참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 서민들의 부담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건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그걸 어떤 상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정부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용 요인이, 지금 뭐 이주비라든지 금융 비용도 문제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단 말씀입니다. 그럼 그걸 안 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분양가 상한을 정해버리면 가격은 쌀지 몰라도 품질이 상당히 나빠진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서 조정해야 하느냐 한 게 정부의 고민일 텐데, 어떻게 하더라도 한쪽은 저는 피해를 보게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낮게 잡으면 품질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공업자들이 좀 공급이 주는 게 있고, 높게 잡혀주면 그런 문제 없어지만 또 서민들은 딜레마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항상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두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어떤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지방 수도권에 이어 서울까지 다가온 미분양 사태와 더불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월간 부동산 5월 장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원희룡 신임 국토부 장관, 임대차 3법 어떻게 보완할까입니다. 자, 임대차 3법.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 평론가께서는 임대차 3법 폐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대차 2법. 2법. 3법에 대해서는 이제 계도 기간이니까 이제 시행이 되겠지만 2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중에서 임대차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임대차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2+2에 대한 만기가 올 7월 말로 다가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전월세에 대한 폭등 우려가 있는데요.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판단해 주시죠. 일단 저는 뭐 신고제는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요. 신고제는 유지되고, 일단은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실 폐지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8월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본인이 집주인이라면
과연 그동안 5% 룰에 묶여 있던 전세금을 신규 계약으로 이제 도래하니까 안 올리겠습니까? 아니, 인간이라는 항상 존재는요. 그만큼 묶여있던 거를 당연히 그만큼 4년치를 높여서 이제 전세 가격 신규 계약을 맺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월세 증가가 되고 있는 현상이 목격이 되고 있죠.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금융 비용이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가 조금 전세를 하기엔 좀 어렵고 이제 월세 현상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요, 이제 서울의 확정일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에서 이제 4월까지 월세 비중이 51%, 그러니까 전세 비중을 더 넘어섰습니다. 일단 역대 지금 역전 현상이 통계 집계된 이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그만큼 월세 비용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왜 높아졌을까 보면은 계속적으로 전세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전세 월세화 현상,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신임 국토장관인 원희룡 신임 국토장관이 말씀하기를 헬게이트는 없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른 전월세 폭등은 없습니다. 그만큼 월세로 많이 갔고, 그리고 전세 시장에 있어서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게 되면 헬게이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주요 배경,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반 이상이 희망사항이라고 봐요. 희망사항. 근데 아까 우리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2x2로 묶여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그 5%로 지금 묶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평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26% 올랐거든요. 그럼 자기는 5% 묶여 있고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은 26% 올랐단 말이에요. 2년 동안에. 네네. 그럼 이게 딱 풀리는 순간 신규 계약을 하면 최소한 오른 것만 그대로 반영한다 해도 그 시점에서 20%더 올려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세 계약이라는 게 앞으로 또 2x2로 또 묶여버린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20% 올리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특히 그 아파트가, 전세 아파트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지난 2년 동안 묶여있는 것 플러스 앞으로 묶여있을 것까지 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 상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물건들이 100% 다는 아니겠지? 100% 다는 아니고 일부겠지만 그쪽에서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올라가 버리면 전체 평균 수치를 내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저는 그래서 분명히 평균치로도 보지 못했던 전세 가격 상승이 8월, 9월, 10월에 올 것이고 그중에서 일부 물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세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전 헬게이트는 상당 부분의 전세 물건에서 저는 올 것이라고 보고 그걸 월세로 전환한다고 그럼 월세 받는 사람들은 무슨 뭐 자선사업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세 전환율이 아무리 뭐 4점 몇 프로라고 하더라도 그걸 환산한 저는 월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8, 9월, 10월에는 깜짝 놀랄 만큼 저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헬게이트는 헬게이트가 없다는 건 희망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자, 평론가님. 네. 같은 단지, 같은 층수대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이중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이중 가격이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눌려있던 스프링이 한번 튕겨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현재의 시장 현황 네. 그리고 헬게이트가 없다고 얘기했던 우리 희망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한번 주시죠. 네, 일단 그 8월에 있을 대란, 그러니까 전월세 대란에서 보면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왜 나왔을까? 첫 번째로 이제 신규 전세값이 급등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세 매물이 풍겨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세 번째는 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다. 말 그대로 8월 대란은 없다라는 측면과 뭐 8월 대란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는데
일단 저는 당연히 8월 대란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반대로 없다라신 분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조금 같이 논의를 하고 싶다. 일단 그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대치 음마 아파트를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보면은 그 신규 가격 같은 그러니까 갱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1억 5천만 원이 더 높았대더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 아니다 이제 8월 대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필 왜 음마 아파트를 예로 들으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를 안 가보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교육 수요가 높고요. 그다음에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재건축된 데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뭐 녹물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그런 아파트는 단전히 이제는 전세가 가격이 낮게 됩니다. 집주인들이 안 살거든요. 물론 오래 사신 분들은 계시죠. 하지만은 신규 투자하신 분들은 살지 않고 대부분 전세로 이제는 주식은 있는데 그렇죠. 그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니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요, 전국 평균 아파트를 봤을 때 이중 가격은 현실이거든요. 그냥 부동산 검색만 하셔도 아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이중 가격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전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뭐 통계를 봤을 때 작년 그 5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건이었다가 올해 들어와서 5월 달에 봤더니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4만 건. 그러니까 더 늘었대더라. 맞죠? 는 건 맞습니다. 근데 들어갈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은 많아지는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내가 들어갈 전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는 품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으면 뭐합니까? 너무 높아져서 들어갈 말세로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거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마지막으로 월세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보면은요, KDI가 얘기를 했습니다. 3월 임대차 신고 들어온 것을 조사해 봤더니 월세 계약 건수가 한 3,100건이 돼요. 서울 아파트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신규 계약이 66%, 갱신 계약이 한 34%.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월세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왜 늘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사실 너무 높다 보니까 월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 계속 나오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8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이후에는 뭐 이런 8월 임대차 대란은 현실화될 거다. 점차적으로 누적될 거다라고 피할 수 보여집니다. 없는 네, 피할 맞습니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두 분 의견이 좀 비슷하시고요. 자, 그러면 임대차 2법에 의한 내용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3법이라고 하지만 우리 평론가께서는 전월세 신고제는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하셨고, 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올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근데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연장이 옳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연장을 하는 게 네. 마땅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이 2년 2x2에 대한 정부의 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제도를 입장을 좀 빨리 좀 가장 그게 중요하죠. 예,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지금 전세를 놓는 사람도 그렇죠. 예, 도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세 번째 이 신고제 말고 네. 이게 본질적인 2x2하고 5% 상한제를 빨리 저는 결정을 왜 6월까지 가는지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토교통부에 이 문제를 전담하는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해왔던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폐단을 지난 2년 동안 우리 뼈에 사무치게 느꼈지 않습니까? 그럼 새 정부가 들었으면 새 정부가 땡 하고 취임하는 그 다음 날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 주쯤에는 확실한 게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뭐 6월에도 나와봐야 알지 6월에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또 6월 달에 나온다 한들 그 내용이 전혀 안 바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지금 기다리는 거는 빨리 새 정부가 새로운 어떤 2x2 5%에 대한 입장을 빨리 말씀을 하는 게 좋은 거다.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2x2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저는 아까 우리 이제 그 평론가님은 없애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게 만든 목적이 서민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 2x2를 가져간다고 하면 5%를 풀어줘라. 5%를 풀어주고 5%를 현실성 있게 풀어줘라.
그러지 않으면 투바이로 묶은 데다가 5%까지를 묶어버리면 임대인에게 너무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바이2하고 5%를 저는 같은 한 묶음으로 저는 처리해 줘야 된다. 개별적으로 보지 할 게 말고 아니라, 예. 2+2로 갈 거, 계약갱신 청구권이 갈 것 같으면은 그렇죠. 상한제에 대한 거를 폐지해주고. 폐지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취임사에서 뭐 30몇 번이나 자유를 강조했잖아요. 저는 이거 좀 자율로 맡겨두자. 자율로 맡겨주고 그렇다고 없애지 않는 게 아니고 2x2로 가시면 네.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마치 지금 그죠? 그 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그런 규정과 같이 저는 그래서 정부가 2x2로 가고 어떠한 수준의 임대 가격을 유지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이걸 끌고 가야 저는 되는 것이라고 봐서 2x2 뭐 없애면 좋겠는데 없애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하면 가져가되 그렇게 2x2를 유지하는 임대업자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그 실질적인 이익이 가도록 해주자. 우리 교수님께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가능한 임대차 3법에 대한 해결 방안을 그러죠. 좀 제시를 해줬고요. 그렇죠. 네. 자, 평론가님. 네. 자,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해결안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유지하되 상한제를 뭐 자율에 맡기자, 네. 뭐 등등의 이유가 뭐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떤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폐지를 하던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뭐 제도에 대해서 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라 그러면 저는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임대차 3법 해결 방안, 뭐 정확히 말하면 저한테는 이 입법에 대한 신고제는 저는 시장에 순기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법, 입법에 대한 뭐 완화 방안, 해결 방안을 본다 그러면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세금이 증가되죠. 이거 조세 전가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뭐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조세 전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전세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여유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하셔서 이제 월세로 전환하신 분도 많아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다. 그러니까 자율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두 번째로는 규제 완화 플러스 여기서 공급 대책도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공급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럼 시장에 대한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역시나 로드맵을 제시하고 계속적으로 추가 실적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믿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 대책만 내놓고 나온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사실 이제는 믿질 않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드맵을 제공하고 250만 원에 대한 충분한 로드맵 제공하고 그러면 실적 같은 거를 매번 공개하면서 국민들이 좀 믿게끔 신뢰의 시장의 회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임대차법 이 이슈에서 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8월 전세 대란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세 대란이 왔어요. 네. 전세 시장의 불안 상승이 매매가의 지금 하락 기조, 안정 기조로 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기초적인 거시경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사실 뭐 뚜렷하게 뭐 집값 상승을 떠받치는 효과는 조금 반감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그 문재인 정부 때 시대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세 가격의 상승은 매매 가격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이제 거시 환경이 좀 달라졌죠.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받치는 현상은 좀 상쇄될 것이다. 금리 인상기 안에서.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크나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만기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은 예견된 일이고, 그럼 그게 매매가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 평론가는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좀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지금 그 주택 그 가격 지수가요.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지금 계속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상승률이 떨어지는데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 조치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한국은행이 이제 금년에 최소한 금리를
0.25씩 2번 정도는 올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상승률이 떨어지는 단계를 지나서 연말쯤 되면 어쩌면 마이너스로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봐요. 금리로 인해서요? 금리로 인해서. 전세 시장의 폭등과는 별개로 금리로 그렇죠. 인해서 하락 그렇죠. 기조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시장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네. 시장 중에서 아까 우리가 옥석이라고 했는데 석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이 진짜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네. 자, 아까 이야기하다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전반적인 대세가 월세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보다 커졌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10억짜리 아파트에 전환율을 4%만 잡아도 4천만 원이거든요. 10억짜리 아파트 그러면 중저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월세가 연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이면 최저임금의 2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람들이 연에서 벌어가지고 세금 다 떼고 남는 소득의 4천만 원의 월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할 만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월세로 대세로 간다고 했을 때 정부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집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편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월세 부담이 너무 이게 지금 살인적인 거예요. 월세 부담이 살인적이다. 네, 그래서 이 전환율을 4%라고 잡는다고 지금 금리 올라가면 그것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원 장관께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거 250만 채 짓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지금 전체 서울의 주택수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지금 20%를 넘어가는 월세로 사시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세제 개편. 그래야만 집을 월세로 놓는 사람이 야 이거 월세 부담을 생각해서 덜 올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임대를 놓는 사람이 월세를 낮출 인센티브를 저는 주는 것이 앞으로 주택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정책 과제가 될 거다. 좋은 말씀입니다. 꼭 우리 신임 국토부 장관께서 우리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서 정책에 문자 보낼게요. 문자 보낼게요. 그러니까 자꾸 250만 채 짓는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월세 부담하는 분들이 웬만하면 150 다 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거는 물론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되지만 그건 뭐 언제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놓는 사람이 임대 월세를 낮추면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개발을 해서 임대를 놓는 사람이 월세를 낮춰가는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이 많이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으면 꼭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자 주셔가지고 우리 그만큼의 우리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월세 부담이 너무 커요 지금. 그런 정책이 꼭 나오기를 바라면서 자, 두 번째 이슈로 신임 국토부 장관 임대차 3법 어떻게 보완할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월간 부동산 5월 회장 마지막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GTX 확충 공약 속도 내나입니다. GTX입니다. 네. 우리 기존의 GTX에 따라서 집값이 요동친다라는 얘기까지 많이 했었고요. 네네. GTX A, B, C 노선을 1기라고 치면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서 또 최근에 인수해서 발표한 D, E, F를 2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GTX 확충 운영 방안이 검토됐고 주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윤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 GTX 노선 연장과 그다음에 신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말씀한 것처럼 이제 1기와 2기로 이제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발표했던 것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확충 통합계획 연구를 사실 이제 용역을 맡겼죠. 그러한 이유로는 공약이 나왔던 것처럼 수도권 출퇴근이 30분 이내로 또 1시간 이내로 되려고 그러면 GTX가 더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A, B, C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라고 이제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는 그 용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개월로 이제 계약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이제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도 사실 이제 새로운 2기 GTX 같은 경우에는 예탁까지만 사실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착공은 사실 임기 내에 힘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TX A 같은 경우 공정률이 지금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임기 내에서 사실 2기 GTX가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DEF에 대한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평론가님한테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지금 발표가 났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 발표 내용에 따른 네. 과연 가장 큰 수혜적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먼저 금방 질문하셨던 그 노선이 어디겠느냐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 현실성 있는 노선으로. 예, 현기성 있는 노선이. 현실성. 예. 일단 AC 같은 경우에는 평택까지 연장이 그렇죠. 된다. 그러면은 뭐 두 라인이 평택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뭐 평택은 당연히 평택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네, 평택은 정말 뒤집어지죠. 그 다음에 D노선 같은 경우는 김포, 대장, 신림, 사당, 삼성 이어지면서 팔당 라인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 이제 분기가 됩니다. 이제 따로 이제 분기가 되면서 삼성, 수저, 광주, 여주까지 추가 연장이 되는 라인이 이제 추가가 되고, 이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김포공항, 정릉, 구리, 남양주 라인으로 이제 흐르게 되고요. F노선 같은 경우에는 고양, 안산, 수원, 용인 하면서 이게 한 바퀴 돕니다. 하남, 의정부, 고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제 순환선 형태로 지금 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평택도 그렇고요. 저는 여주. 예, 여주도 사실 굉장한 또 지금 여주 많이 올랐거든요. 예, 여주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그 하이닉스 때문에 또 대한 수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여주도 GTX에 대해 수혜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우리 해봅니다. 평론가께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평택하고 여주에 대한 어떤 수혜 지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수혜 지역까지 말씀은 이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얘기할 텐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일단 요 지금 GTX 확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는지, 또한 그거와 함께 이 노선에 따른 GTX 뭐 집값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이 집값을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은 어딜지 이 내용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 GTX DF 2기가 착공이 되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어디서 어떻게 오를지는 전 잘 모르겠고, 그 DEF가 언제 삽을 뜨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이 도로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너무 안 해왔었어요. 계속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은 여야권 간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 DEF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 많다는 걸 우리가 국민들이 좀 알고 이게 뭐 되면 뭐 부동산 땅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접근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인프라가 어디가 그동안 필요한가 이 부분으로 좀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좀 저 F선 중에서 저는 이게 순환선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순환선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환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도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떤 그런 그 표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고 국민의 생활 차원에서 저는 이게 좀 추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인프라가 그게 GTX가 됐든 뭐 다른 어떤 철도가 됐든 간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삽을 떠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 GTX 노선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어떤 이 나침반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금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노선이면 여야가 서둘러 우리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DEF선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저는 빨리 들어가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타만 끝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원 장관의 생각도 저는 바꿀 여지가 있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GTX A, B, C 노선이 2010년도에 그 지방선거 때 그때 김문수 후보가 냈던 공약이 2011년도에 반영이 되면서
국토철도망 계획이 반영이 됐어요. 그게 2010년, 11년도니까 그렇죠.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B씨는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A는 현재 지금 착공이 2018년도 12월 달인가 들어가서 현재 지금 아까 우리 평론가가 얘기했던 게 30%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26%예요, 지금. 26%. 26% 공정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빠르면은 뭐 지금 발표한 걸로는 24년도 뭐 중간에 역사까지 다 맞는다면 27년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B씨는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DEF에 대한 게 D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선거 전에 김부선이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말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 공약성 남발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차피 실생활에 있어서 F 노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선들이 정차역이 생겼을 때 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건 가장 늦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 아직 BC도 못 들어간 상태에서 DEF에 대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GTX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시작을 했고 정치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에 따라서 이게 추진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인프라 하면 건설업자들만 배를 불린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건 좋은데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앞으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거라서 이 GTX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국민의 실익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니 지금 지하철 타보셨어요? 저는 요즘 지하철 주로 많이 타용하는데 진짜 출퇴근 시간에 정말 살인적으로 이게 막 사람이 진짜 숨을 못 쉴 정도로 혼잡하거든요. 그 문제는 왜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기존 지하철도 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뭐 증폐를 하든지 좀 환경을 좀 개선하면서 이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다고 봐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게 근데 현실을 무시 못하는 게 사실 GTX 이슈만 나오면 인근 부동산은 뭐 계속 들썩였던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정치권에서 이슈를 꺼내놨고 아젠다를 꺼내놨기 때문에 뭐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근 부동산 들썩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값이 뛰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 부동산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부동산이 출렁일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달릴지는 각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비판은 각오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미 정치권에서 아젠다를 꺼내놨고 DEF, 2기 GTX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소 담지 못하죠. 예, 당분간은 이쪽 지역은요 계속적으로 뭐 소문이 나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제는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이번에 그 GTX 발표하면서 이제 재원 마련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재원이죠. 그 재원 마련을 이제는 수익 모델을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역사라든지 도심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업적인 근거도 그러니까 상업지구를 많이 세워서 이거에 대한 수익을 이제 GTX 청사에 이제 투자하는 이런 방안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로 임기 내에는 착공을 힘들고 당연히 시기상 하지만은 인근 부동산의 집값은 들썩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교수님, 기존에 지금 A, B, C 노선의 그 대표 지역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이제 그 A 노선의 끝쪽인 동탄 그리고 의왕 그리고 안양 동안구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GTX 호재로 인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그게 대표적인 사례, 거래 사례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은 뭐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1, 2억씩 빠졌다, 뭐 많이 빠졌다는 얘기 나오는데 과연 GTX 부동산의 영향 지속적으로 지금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째는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둘째는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 지역과 지방의 어떤 그 양극화 때문에 서울 지역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비싸고 이런 상황에서 전 GTX가 과거와 같이 그런 인프라 사업이 부동산 가격을 국지적으로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시대는 저는 지나갔다. 그리고 또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GTX가 됐든 뭐 KTX가 됐든 뭐든지 간에 사업을 국가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 관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면 부동산 가격이 뛰든 말든 상관없이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태껏 이 이제 GTX 사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전부 다 이게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장난을 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꾸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리고 투기와 관련된 그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걸 국토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 이걸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윤석열 정부는 다른 것 무엇보다도 지역의 균형 발전을 굉장히 강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GTX를 다뤄줘야지 서울만 그냥 GTX를 그냥 잔뜩 짓는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저는 발전도 전 정체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좀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GTX를 접근해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거 한 건 되겠네. 동탄 앞으로 미래가 있어. 이런 접근은 이제 좀 지양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간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이 계급화가 됐습니다. 네. 신분화가 됐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네네. 그런 어떤 시장을 봤을 때 그런 시장을 같이 겪어오면서 현재 지금 현 정부가 취임한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부나 아니면은 이것만큼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GTX든 여러 어떤 부동산 관련했을 때 우리 평론가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TX 이슈가 왜 나오냐면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고 무엇보다 이제 서울 집중화 현상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사실 GTX.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도권 또 집중화가 생겨요. 근데 제가 지방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거 뭐 정말로 서울 아니면 이제 수도권만 이렇게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볼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뭐 광주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집값에 대해서 하락 여러분이 계속 지금 지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가 발전에서 교통망을 빨리 좀 편리하게 해주는 부분이 국가 중앙정부에서 마련해야 될 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도 아까 전에 이제 원희룡 장관께 분명히 연락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월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 국토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 발전 한 말씀 어떤 일단 국토 뭐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아파트 250만 채 공급도 중요한데 그건 다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당장 느끼는 불편은 뭐냐면 3억짜리 4억짜리 정말 얼마 안 되는 주택을 2채 갖고 있다고. 예? 종부세라든지 그죠? 이게 재산세가 지금 뭐 600, 700, 800, 1000씩 막 내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단칼에 저는 없앨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게 비합리적으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저는 빨리 없애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몇 채를 갖고 있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짜리를 갖고 있냐는 중심으로 저는 재산세가 저는 좀 재편돼 줘야 된다. 그래서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 한 채가 12억이지만 이제 15억, 20억 계속해서 면세 범위를 높여주면 저는 그건 굉장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봐서 몇 채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짜리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물려지는 이런 합리적인 저는 부동산 체제로 빨리 바꿔주는 거는 저는 뭐 이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저는 서둘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신 신세돈 교수님,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식에서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은 폭등을 했고 자산 가격 격차는 커졌으며 부동산이 신분이 됐다라고 하면서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치열했던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취임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과연 그들의 말대로 집 없는 사람이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요. 또 새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정권에서 맞이하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국면, 저희 월간 부동산에서는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tv집통.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